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공개모고 2회차인데요. 2회차 문제는 1회차에 비해서 난이도를 조금 많이 올린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막 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에 몇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반복되는 문제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좀 반복이 중간에 하면 아는 거, 이렇게 낯익은 문제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면은 이게 난이도가 팍 체감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모두 다 모조리 다 새로운 문제를 다 해놓으면은 이제 그리고 새로운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풀었던 것도 각도를 다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거의 풀었던 문제를 그냥 재생만 하면 되는 거를 몇 개씩 이렇게 중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럼 확 쉽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막 엄청 높다 이렇게는 지금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리고 뭐 신이론도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신이론 안 들어가 있고 기존 이론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1회차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처 공부 안 한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 열린 문제 있고 이렇기 때문에 1회차보다는 어렵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논술은 어떠셨어요? 일단 논술도 그냥 평이한 문제를 냈어요. 다. 논술도 여기 새로운 주제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거는 장학, 1번은 장학 문제고요. 그렇죠? 장학은 우리 사실 다 공부한 건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기 장학을 또 특별히 자기 장학이 뭐래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장학하고 임상 장학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장학이에요. 그래서 자기 장학은 그냥 자기가 장학하는 거예요. 뭐 대학원 진학하는 것도 답이 되고 내가 이제 장학 활동을 전체적으로 계속 잊지 않고 내가 전문성 있는 교사로 계속해서 나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 답이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습 공동체만 너무 생각하시면서 언젠가부터 장학을 아예 공부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현장에선 장학 활동을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계획서 일부 이렇게 문제에다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유치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일부를 잘라 놓은 거죠. 밑에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공문 이런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뿌리면 선생님들이 뭐 나는 장학 뭐 할 거예요. 막 다 계획서 써내고 또 그런 걸 또 다 취합해서 교육청에 제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그냥 딱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사실은 또 유치원에 갔을 때 또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치원에서 하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학이라고 하니까 괜히 막 뭐지 그러실 수가 있는데 동료 장학만 공부했는데 자기 장학은 뭐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웬만한 동료 장학 내용 다 넣어도 사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 안 했으면 좀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김 교사는 사이버 장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 장학, 사이버 연수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김 교사가 근데 온라인 채팅 시스템으로 장학사 선생님과 장학사 선생님하고 상담했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사이버 연수보다는 사이버 장학이 더 맞는데 사이버 연수도 장학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자기 장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이버 장학, 뭐 사이버 연수 뭐 이런 거 다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은 보시면은 조직 문화도 한동안 기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술 암기장에다가도 조직 문화 다 요약 정리해 놨거든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또 논술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논술 암기장만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논술 암기장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다른 건 아예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암기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조직 문화는. 왜냐하면 기출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유아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막 조직에, 실력은 되게 좋은데, 실력은 좋은데 조직에서 막 말썽 일으키고, 그리고 조직에서 막 튀는 행동하고 이러면은 조직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도 선생님들이 대인관계, 조직생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계속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에서도 물어볼 만하죠. 우리는, 혼자서 나 혼자 막 잘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가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한 걸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뭐 교육과정에서도 논술에서도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부모와 소통해야 하는 이유, 뭐 학부모 소통 이런 거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편성 운영, 가정연계, 지역사회 연계 이것도 기출 났었던 거예요. 사실 사무새 누리과정일 때 가정연계, 지역사회 연계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문제 났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논술 암기장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는 사실 장학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동료 장학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 문제들이 기출 유형을 변형시킨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 장학만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장학 나오면 이게 뭐야 막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다 기출이긴 한데 이제 오래전에 기출이 바로 작년에 나오진 않았잖아요. 몇 년 전에 나와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논술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이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은 사실 이 내용이 전부 논술 암기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저 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논술 기초반에서 제가 논술 쓰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막 논술 쓰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또 논술 암기장 공부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쭉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학의 출발은 사실 유치원 단위의 자율장학. 이게 이제 추세예요. 유치원 단위의 자율장학. 그래서 유치원에서 장학활동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막 교육부에서 막 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A유치원, B유치원, C유치원이 장학하는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알아서 장학활동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단위의 자율장학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지침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학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컨설팅 장학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업 장학은 주로 이제 임상 장학, 수업 장학 이런 것들은 대체로 수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잘할 건지 보통 이제 선임 교사의 그런 수업 참관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수업 기술 향상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임상장학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임상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교사 중심 장학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옛날에 장학의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따 해설에서 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와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장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부터 알아서 이제 교사들이 장학 활동하는 이제 그런 장학이 이렇게 유행이 됐는데, 자, 장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내가 수업을 잘하게 그리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실 우리가 유치원에서 수행하는 엄청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들이 다 우리의 전문성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건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이제 임용 붙고 나니까 이제 나는 평생 책 안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문성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이 가장 주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전문가거든요. 그런 걸 장려하는 게 장학이에요. 장학.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수업 장학은 수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업에 관심이 제일 많고, 요 임상 장학은 임상 뭐예요? 병원에서 임상은 병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 임상은 이제 유치원이 임상이죠, 사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끼리 자유롭게 좀 교사 중심의 장학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게 임상 장학이에요. 그런데 이 임상 장학은 주로 수업 장학에 대부분은 포커스를 맞춰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체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몇 분이, 2분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임상장학 할까요? 막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요.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수업 분석할 때는 이제 각자 선생님들 수업을 녹화해서 함께 보거나 아니면 한 선생님 수업하는 반에 들어가서 같이 보거나 이러는 거죠. 수업 참관을 보통 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하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 협의회를 다시 해요. 모여가지고 선생님 수업 보니까 이런 점은 되게 좋고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물어보고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대체로 임상장학입니다. 그래서 수업장학의 형태는 보통 임상장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 이제 수업 기술 향상이 이제 발달의 핵심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동료장학은 우리 이제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료장학의 형태도 되게 많아요. 이 동료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정말 장학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진짜 자유롭게 편안하게 장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이기 때문에 종류가 엄청 다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참고 자료로 요 교육부에서 예전에 이렇게 냈던 책 중에서 선생님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만 따로 모은 거 이런 내용을 또 암기장에 더 간단하게 정리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요 원래 교육부 책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외울 건 사실 요거밖에 없고요. 교육부 책에서 요거 지금 드린 자료 요것만 사실은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교육부 자료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되게 두꺼워요. 교육부 자료집이 엄청 두꺼운데 뒤에는 뭐가 잔뜩 나와 있냐면은 진짜 유치원에서 동료장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잔뜩 나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우리 카페 자료실에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업 자료로도 한번 넣어드렸던 적이 있기는 한데 카페에다가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교육부 자료집 딴 데 내용은 보면은 전부 그냥 사례예요. 그래서 그 뭐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몇 월 달에 뭐 무슨 장학했고 뭐 그 장학을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돼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잘 모르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규모가 큰 유치원, 규모가 작은 유치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례 1년 동안 동료장학 한 사례를 쭉 써놨어요. 그리고 외울 건 사실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외울 거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암기장에는 더 줄여놨으니까 사실 그것만 외우면 되고 좀 더 읽어보시려면 이제 이런 내용 보시면 돼요. 자, 뭐 동료장학 보시면은 자, 동료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감시감독. 사실 원장님이 선생님 장학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업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면 되게 좀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이건 이제 힘드니까 이게 아니고 같이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동료 장학, 동료 코칭 이런 용어와 함께 쓰입니다. 정말 편한 선생님들끼리 상호 협력해가지고 서로 즐겁게 장학 활동을 하게 만든 그런 활동이에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좋아하겠죠.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임상장학, 동료장학 이런 게 제일 많이 쓰여요. 막 원감님 들어와 계시고 막 수석교사 들어와 있고 원장님 들어와 계시고 심지어 장학사가 와서 보고 이러면 아이고 부담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끼리 편하게 할 수 있는 장학이기 때문에 이 장학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동료장학의 목적도 보시면은 자, 보시면 동료장학의 목적은 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이제 동료장학의 형태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유치원마다. 요즘에 이제 학습 공동체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유치원마다 자율장학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동료장학 안에 학습 공동체 넣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학습 공동체 안에 동료장학 넣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책 읽어보면 여기 이 개념에 이게 포함되는 거야? 뭐 병렬적인 거야? 막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유치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 공동체는 학습 공동체대로 이해하시고 두 개가 혼용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동료 장학은 학습 공동체는 대신에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훨씬 강한 것이고, 요 이제 공감, 뭐 감성, 뭐 이런 코드가 좀 더 강해요. 평등 이런 게 훨씬 강한 겁니다. 자, 동료 장학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공동체가 막 유행하기 전에 동료 장학이 굉장히 유행이었었고, 지금도 동료 장학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교수 기술과 전략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문제 해결, 교수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모르는 것도 생기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기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막 선생님 혼자 해결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유롭게, 어차피 장학활동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에서는요, 꼭 1년에 한 번씩 장학활동 해갖고 이렇게 검사 맡고 이렇게 해야 돼요. 평가도 받아요. 장학사들한테 평가도 받는데 어차피 장학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 장학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동료 장학이에요. 자, 현장의 분위기를 좀 아셔야,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요 동료 장학을 위해서 교육관, 가치관, 교육 신념 뭐 이런 내용들이 재정립되기도 하겠죠.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원 이제 공립교사가 됐어요. 나 이제 해방이야 이러고 다신 책 안 보고,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선생님들하고 옆반쌤하고 이제 유아교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교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가정연계 방법도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전문성이나 교사로서의 가치관, 교사로서의 정체성 이런 게 확립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아상 확립도 되고 교수 기술 향상도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 장학한다고 막 또 대학원 가고 이러면은 아, 내가 교사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면서 전문성을 점점 개발하면서 선생님들의 자아상이 점점 확립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도 배양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적 환경 조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원장님이나 원관쌤이 막 막힌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 요 동료 장학이든지 학습 공동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동료 장학의 팀 구성 보면은 대체로 이제 경력교사와 초임교사 이렇게 팀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예를 들면 멘토링 이런 거 할 때는 경력교사하고 초임교사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장학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경력교사끼리, 초임교사끼리 이런 것도 필요할 거잖아요.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별, 놀이에 관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자, 주제별로,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발달 수준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격차가 나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준별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 원감, 장학사 이런 사람들끼리 구성하기도 해요. 학습 공동체도 비슷해요.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 교사 간의 팀 구성이 되기도 하고, 또 요거 인근 유치원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동료 장학을 하기도 합니다. 학습 공동체도 동료 장학도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학습 공동체지? 어디까지가 또 동료 장학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동료 장학 하다 보니 학습 공동체 되게 좋다 이거 막 섞어서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옆에 유치원에 학습 공동체 되게 잘하더라. 우리 동료 장학 했었는데 거기랑 같이 해보자. 막 이런 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려해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료 장학의 종류들. 자,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암기장에 요약을 해놓긴 해놨어요. 자, 반성적 전월쓰기. 이런 거는 자기 장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자, 그냥 교사의 이야기 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교사의 이야기 쓰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쓰는 거예요. 일기처럼 쓰는 건데, 반성적 전월쓰기는 리플렉티브 띵킹 해보는 거예요. 좀 더 반추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었던 일도 굉장히 깊이 있게 사고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성적 사고는 실천적 행위에 대한 사력 있고 분석적인 사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사고하면은 미래의 행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애들 차별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애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매일 슉슉 지나가면은 그냥 내 태도로 굳어지는 거지 개선을 전혀 못해요. 알고 보니까 와, 이런 일이 있었네. 막 깊이 사고해보면서 이 반성적 전어를 쓰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내 태도가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이야기 쓰기가 있어요. 자, 반성적 전어를 맨날 모든 사건에 걸쳐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교사의 이야기 쓰기는 좀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쭉 써나가는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교사로서의 삶이 녹아있는 글이지만은 이것도 계속해서 모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물이고 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관찰. 자, 유아 관찰도 있습니다. 유아 관찰은 우리 유아교육 개론에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계량적인 관찰 방법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표지법, 사건표지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목록법, 여러 가지 일화기록법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방법을 다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계량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그 밑에 메모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유아 관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동료 장학의 방법들이에요. 자, 동료 장학할 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 같이 얘기하죠. 아, 우리 반 애들이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마치 학습 공동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장학도 유아 관찰도 사실은 가능해요. 내가 매일 애들 관찰해가지고 그걸 내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방법을 방학 때는 좀 연수도 받고 막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학은 장학 활동을 하는데 내 스스로 알아서 자꾸 장학 활동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자, 유아 관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사례 분석 있죠. 자, 수업 사례 분석은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수업 또는 관련 사례를 분석해보는 방법이에요. 대체로 이제 다른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수업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업 사례 분석이고, 그 다음에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 이거는 이제 친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동료 장학은 보통 친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동료 장학의 기법들이 쭉 있는데 요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자, 같이 책 읽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장학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전문 연수라든지 나 혼자 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내가 언제 이제 시기적으로 날 잡아가지고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책을 읽으면서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은 경력 있고 능숙한 교사하고 초임이나 기술이 좀 서툰 교사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상담하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초임교사하고 경력교사가 짝을 이루어서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료 간의 협의가 있습니다. 자, 동료 간의 협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간의 협의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없도록 하면서 우리 이제 처음에 임용 봐가지고 입사 동기끼리 같이 매일 만나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동료 간 협의예요. 자, 동료 코칭. 자, 동료 코칭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석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치원의 수석교사는 예를 들면 학부모 상담 진짜 전문가예요. 학부모 상담만 연구해가지고 엄청 막 다른데 강의도 다니고 너무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동료 코칭을 받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동료 코칭을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거 이제 코칭 같은 거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 하면은 그 상담가들 있잖아요. 상담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도 이제 자격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담 기술을 익혔으면은 그 분야의 전문 상담가한테 슈퍼비전 받게 돼 있어요. 코칭 받아요. 1대1로 코칭 받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좀 1대1로 지도를 좀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칭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칭을 해줄 때도 그 코칭 받는 사람을 굉장히 믿으면서 이렇게 코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료 장악의 효과 보시면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두세 사람이 계속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육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매일 이야기하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학습. 자, 상황학습은 뭐냐 하면 책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유치원 현장에서 이런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학습 공동체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성적 사고 할 수 있어요. 나를 계속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 언어, 이제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쓰면서 선생님들끼리 훨씬 전문가 집단다운 그런 내용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전문가죠.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 보면은 요즘에 이제 병원 드라마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병원 드라마가 현실감이 있기 위해서는 의사들끼리 쓰는 용어를 막 이렇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자, 교사들끼리 쓰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그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자, 공유하는 언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문적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로 막 같이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만 지금 이 학부모 상담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어렵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와, 저번 날에 이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나를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나 저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어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료 장악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동료 장악이었는데, 이 자기 장악, 장악 전체에 대한 거는 수업 해설자를 좀 이따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장악도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장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요거는 장악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근데 사이버 장악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낸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이제 유치원 문화를 보시면은, 이 유치원 문화는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앞에서 김 교사도 그렇고 이제 이 교사도 그렇고 굉장히 터놓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선생님 왜 그래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막 협조해주고 지원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원감 쌤도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내가 뭐든 도와줄게요, 내가 힘든 데까지 도와줄게요, 막 이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협조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교사가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은 지역사회 연계 요거 개정 누리과정의 근거에서 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그런 이제 가정 연계, 지역사회 연계는 편성 운영편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성 운영편에 나와 있는 그런 항목들을 쓰고 선생님들께서 설명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문제 해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운영 목표, 활동 형태, 발달 영역, 요게 2개씩 써야 되기 때문에 합해서 이제 6점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요게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별로.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장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면, 그동안 맨날 봤던 동료 장악만 알고 딴 건 아예 몰랐다 이러면 쓰기가 어려운데, 장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자기 장악이 뭔 줄만 좀 알아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광범위하게 답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유치원 조직 문화, 요거는 이런 것들은 기출에도 비슷하게 났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준비할 때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또 부모님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눠서 쓰는 연습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암기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답안 형태를 드렸어요. 그거는 약간만 응용하면 돼요,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학부모와 소통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이런 것들도 이미 암기장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자, 장학 이론이 쭉 있는데, 자, 장학 이론을 좀 보시면, 자, 장학의 개념 쭉 있고요. 이걸 다 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장학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워져 있는 거잖아요. 예시를 드린 거예요.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 운영 목표. 자기 장학의 운영 목표는 선생님들께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의지가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교사니까, 시험 붙었으니 이제 놀아야지. 이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장학을 통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전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게끔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학기에는 요거 해봐야지, 다음엔 이거 해봐야지 이러면서 영역을 정해가지고 막 상담 공부도 하고 미술치료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요게 이제 목표예요. 자기장학의 운영 목표고 활동 형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일부만 그냥 써놓은 거고, 여기 사이버 장학, 사이버 연수는 문제에서 요거 꼭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성적 전어를 계속 쓰셔도 되고, 방학 때 평소에 궁금했던 거 막 연수 받으셔도 되고, 대학원 가도 되고, 뭐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 책 리스트들을 쭉 정해가지고 정말 그 유아들을 놀이 중심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책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막 이런 활동도 전부 자기 장학이 돼요. 이런 것들도 전부 계획 써서 내면 돼요. 유치원에서. 자, 그래서 발달 영역을 보시면은 교사의 전문성 발달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개인적 발달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교사의 개인적 발달 사이클에 가장 적합한 그런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넣어드렸는데 더 있어요.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장학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은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한 것이고, 자기 장학의 의미에 맞게 답을 썼으면은 요건 답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게끔 쓰셨으면. 자, 뭐 자기 장학은 뭐 항상 할 수 있어요. 수시로 해도 되고 방학 때 해도 되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자기 장학입니다. 자, 여기 장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장학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써놨고, 자, 보시면은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은 관리장학, 협동장학, 수업장학, 발달장학 이 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장학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관리장학 막 위압적으로 장학사가 와서 점수 매기고 가고 막 이랬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동장학은 이제 협동적 동료장학 이런 것처럼 서로서로 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업장학은 임상장학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업에 포커스를 맞춘 장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학은 지금 유치원 자율장학처럼 장학을 여러 개를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교사 발달 단계에 맞게끔 알아서 선택해서 장학 활동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발달 장학의 형태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발전을 추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학원도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발전을 추구해주는 그런 장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장학의 유형 쭉 보시면 이렇게 장학의 유형이 많아요. 행정장학은 그냥 좀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장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별 유치원 간 협동장학 있죠. 요거는 인근에 있는 유치원끼리, 같은 교육청 내에 있는 유치원들끼리 같이 이제 장학활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시험에 낸 부분은 원내 자율장학이거든요. 유치원별로 알아서 장학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원내 자율장학 방법은 엄청 많은데 동그라미 2에 예를 들면 임상장학, 동료장학, 뭐 자기장학, 약식장학, 온갖 장학 방법을 다 예시를 해놓고 심지어 뭐 컨설팅 장학까지 다 해놓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그 계획서만 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장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원내 자율장학 방법입니다. 자, 임상장학과 마이크로 티칭. 자, 임상장학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3페이지 보시면 기억에 사전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죠? 보통 여기 자, 임상장학은 장학자와 교사가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사전협의회, 수업관찰, 피드백 협의회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단계가 사전 협의에 사전에 얘기해야죠. 우리 어떤 장학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관찰은 꼭 해야 되겠죠. 수업 관찰과 분석이 핵심이에요. 다양한 막 기법들도 여기 막 쓸 수도 있어요. 관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자, 그리고 요 과정에 이제 마이크로 티칭 이런 게 이제 포함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애들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 개의 수업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마이크로 티칭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개선할 것인지 이런 걸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장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협의회, 사전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로 이제 수업을 개선하는데 포커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장학의 목표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상장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 관찰과 분석이에요. 그렇죠? 수업 관찰과 분석인데 일단 이제 발문 같은 거, 발문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업 장학을 하고 싶다면은 막 서로 발문만 막 봐주는 거예요. 발문 책도 읽고 막 발문만 보면서 서로 막 체크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표도 다 만들어가지고 좌석표라는 거는 이제 유아가 어디 앉아 있는지, 애들이 어디 앉아 있는지, 여기에 있는 애들은 관찰하면서 이쪽에 앉아 있는 애들은 다 그냥 뭐 서로 싸우기만 했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와 정말 서로 진짜 몰입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놀이했어. 막 이런 거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5분 때에서는 얘네들은 이렇게 했고 8분 때에서는 얘네들은 이렇게 했고 얘네들은 20분 내내 잠만 잤어. 뭐 이렇게 해놓거나 뭐 이제 그런 기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좌석표에 의한 그런 관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평정법. 체크리스트는 아니요. 평정법은 5단계의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체크해보는 그런 방법도 씁니다. 수업 관찰하면서 그냥 멀건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다 활용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분석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디오 테이핑, 요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냥 녹화하는 거예요.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내 수업도 녹화하고 상대방 선생님 수업도 녹화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교환해갖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제 비디오 테이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티칭은 줄여놓은 거예요. 자,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들이 있는데 일과 시간 중에 장학활동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들끼리 한 사람이 교사 역할하고 두 사람은 유아 역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분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 티칭입니다. 뭐 유아들 데려다 할 수도 있어요. 유아 2명 데려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협동적 동료 장학.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봤던 그 내용이고요. 자, 동료 장학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연수도 해도 되고 수업 연구하셔도 되고 계속해서 뭐 협의회 이런 걸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자기장학이 있어요. 자기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혼자서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장학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사가 혼자서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장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편하겠죠. 둘이 하는 장학보다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자기장학이고 자기장학의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여기에 있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신 수업을 스스로 녹화해서 보기도 하고 요거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2차 수업 실현하실 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기장학. 내가 녹화해서 또 보고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로부터 피드백 받거나 학부모로부터 피드백 받은 내용 기록해놨다가 계속 자기가 분석해보고 스스로 개선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학술단체 이런 학회 같은 데 좀 가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 뭐 세미나 들으시고 또 학회 같은 데 가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연수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장학 현장에서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장학 이제 요거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장학의 기회를 막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선생님들이 선택해가지고 계획서 내고 가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장학 보실 수 있고요. 자, 7페이지에 보시면은 임상 장학
행정장악, 협동적 동료장악, 자기장악,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장악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장악의 형태를 놔두고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장악활동을 하게 이제 그렇게 유치원에서 자율장악, 유치원 자율장악, 원내 자율장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장악은 이제 수업을 잘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대체로 처음 들어오면은 수업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동적 동료장악, 요거 이제 유치원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으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협동적 동료장악도 좀 하고, 자, 자기장악 스스로 가만 내비둬도 유치원에서 뭐 하세요 안 해도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막 너무 욕구가 막 많이 생겨가지고 전문성 개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장악, 요거는 강제로. 선생님 아무것도 안 냈으니까 예, 원장이 가서 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행정장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장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발달장악, 발달 정도에 맞게끔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악이 있고요. 발달장악이라는 용어는 좀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설팅 장악의 형태, 우리는 이제 누리과정 컨설팅이죠, 그렇죠? 누리과정 컨설팅의 형태로 컨설팅 장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악중 보시고요. 누리과정 컨설팅 장악 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누리과정 컨설팅 장악은 전문가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보통 요청을 합니다. 우리 수업을 좀 봐주세요. 이런 장악도 있고, 수업 말고 우리 유치원은 요즘에 뭐 이거 그 재정 같은 거, 회계 장부 이런 거 작성하는 거 너무 감사도 많이 하는데 할 줄 몰라요. 요거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유치원 전반에 걸친 장악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전문가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가요, 그 유치원으로. 그래서 서로 우리 언제부터 할까요? 몇 번에 할까요? 얼마 동안 할까요? 그리고 요거 어느 정도 됐을 때 끝낼까요?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서 서로 약속한 대로 우리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했던 대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좋아요.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게 컨설팅 장악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 문화 보실까요? 10페이지에 이제 조직 문화가 있는데, 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왜 유치원에 뭐 실습도 가보시고 또 교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유치원마다 이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유치원은 가보면은 여기는 나한테 딱 맞아. 막 이런 데가 있는데, 어디 가보면, 와, 여기 숨도 못 쉬겠다. 1시간도 못 이겠다. 막 이런 유치원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화는 분위기보다 좀 더 강력한 거.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 가면 그 유치원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인사하는 방법이라든지 학부모와 상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위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굳어진 거. 이제 그걸 문화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철학, 신념, 이데올로기, 뭐 태도,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유치원뿐 아니라 교육기관은 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왜 이제 어떤 학교들은 운동 같은 거, 운동 경기 이런 게 막 문화 형태로 막 굳어져 가지고 5월 뭐 이때 되면 막 운동 경기로 막 서울 시내가 떠들썩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뭐 상징을 쓰기도 하고, 뭐 교복을 입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에 노란색 원복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공유하는 신념, 가치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 예절이라든지 뭐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외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학교 출신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 해갖고 막 벽에다 쫙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관, 풍토,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돼요. 자, 우리 유치원도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교사들도 그걸 막 따라해요. 교육을 안 했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네 막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 문화가 굉장히 훌륭하면 막 힘든 거 힘든 줄 모르고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직 문화가 안 좋으면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 문화, 자, 같이 이제 사람들이 함께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토, 분위기, 문화 다 비슷한 것이긴 한데 보통 이제 문화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보통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된 가치관, 규범, 묵시적 가정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가정들을 갖고 있는 거죠. 딴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은 혼나는데 우리 학교는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치원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문화를 잘 형성해 나가는 거는 명문 교육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유치원에 이제 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문화가 하는 기능은 정체성. 나는 이 유치원 교사야. 이런 정체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와, 우리 유치원 너무 좋아. 나 여기 교사 계속 해야지. 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만둬요.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성도 생기게 되고 조직 내의 학습 도구가 돼요. 뭐냐 하면 새로 들어온 선생님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서로 막 배우는 거예요. 행동 패턴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 문화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막 확산되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막 배워요. 우리 유치원에서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 문화의 특성, 유치원 조직 문화의 이제 특성이에요.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중고등학교하고 좀 달리. 그래서 조직 특성 보시면은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직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태도,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조직 문화의 영향,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과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전을 갖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막 만들어가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됩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공통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 성공적인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단 목표 설정에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목표 설정하고 나는 모르는데 우리 유치원 목표가 언제 그거였냐 막 이러면은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같이 막 얘기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러면 훨씬 좋은 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사 개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문화가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 개발, 검토, 평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유치원의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지역사회 가정연계 보시면 여기 이제 편성운영편의 사항, 요게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편성운영편에 근거해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쓰실 때 여기 사항을 좀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고시문 정도는 거의 다 외우시고 들어가실 거잖아요. 근데 막 떨리면은 다 외웠는데 갑자기 생각 좀 덜 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구를 명확하게 쓰지 마시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그것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외웠기 때문에 진짜 자세하게 기억이 난다 이러면 딱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편성 운영편의 사항을 정확하게 딱 쓰고 덜덜 떨면서 왜 내가 이것만 기억이 안 나지? 이러면 좀 풀어서 쓰시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요거는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정리 다시 해 놓은 거니까. 자,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교육과정을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유아의 놀 권리, 놀이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네모 박스, 13페이지 네모 박스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부모님들한테 놀 권리, 놀이의 가치, 놀이를 통한 배움 이걸 다 이해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시키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써놓은 거예요, 다시. 이거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놀 권리라는 게 무엇인지, 놀이에서의 자유가 뭔지 뭐 이런 걸 여기 다시 써놓은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지역사회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 요거를 실행자료집에 있는 거를 1, 2, 3 아까 12페이지에 요약해놨었잖아요. 이어서 13페이지에 4번도 있어요. 어떻게 가정연계하면서 부모님들을 도우라고 했냐 하면 부모 참여, 간담회, 워크숍, 상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답에 쓰란 얘기예요.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놀이를 이해하고 가정연계를 요런 것들을 통해서 하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박스는 어떻게 할 건 걸 좀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우리 실행자료집에 너무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요걸 좀 해설을 써드린 겁니다. 요거 실행자료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자, 그래서 놀이 이해를 돕는 학부모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지? 이거 써놓은 거예요. 자, 뭐 팀별 프로젝트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 모셔다가 계속해서 놀이에 대해서 연수도 좀 하고 실습도 시켜보는 이런 워크숍 같은 거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이제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이것뿐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플랫폼 같은 거, 그렇죠? 인터넷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댓글 달고 막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하고 가정연계, 놀이에 대한 가정연계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록한 거를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사실 설명 한참 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수업에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쭉 리뷰만 일단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제 서론인데 이거 만능 틀 좀 읽고 많이 써보시기 바라고요. 이 글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서론, 결론 각각 한 문단씩 쓰시고 1번, 2번, 3번 각각 한 문단씩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한 문단이라 하면 2칸씩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은 뭐죠? 문장은 여기 마침표 찍었어요. 여기까지. 마침표 하나 있는 게 문장이잖아요. 한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문제 번호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2-3칸 들어가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뭐 쓸데없는 말 안 붙이시는 게 더 세련됐어요. 예, 굳이 쓸데없이 뭐 붙이면은 너무 촌스러워요, 진짜. 그것 때문에 점수를 깎지는 않겠지만은 뭐 굳이 어디 가서 나 촌스러워요 이렇게 공지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게 눈에 띄는 이상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쓰는 글은 논술이에요, 논술. 논술은 이렇게 그 편지도 아니고 그냥 귀납적인 글이 아니에요. 그냥 연역적인 글을 딱딱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역적인 글 안에는 논리의 비약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꾸 연결을 왜 하는지 몰라요. 연결되지도 않아요. 그거 써봤자. 쓰는 사람들만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읽는 사람은 이 뭐냐 하면 왜 유아들이 말놀이 할 때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데 뭐 그러므로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적 안 하잖아요. 말 잘하라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써놓은 거 보면 무슨 말놀이 할 때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애들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촌스럽다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런 순접, 역접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쓰세요. 깔끔하게 쓰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한 줄 띄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띄시던지 마시던지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점수를 더 주고 깎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쓸 말이 엄청 많은데 이걸 떼어가지고 막 칸 모자라고 이러진 마시고, 이제 줄도 남고 나는 그게 마음 편하다 이러면 떼세요.
근데 이제 안 띄는 게 편하다 이러면 띄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한 문제당 한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두 갈씩으로 해가지고 여기 첫째, 둘째 이렇게 개수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채점할 때 되게 편해요. 개수 써놓으면은 채점하는 사람들 일단 되게 편하고 글 쓰는 분들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묻는 거는 첫째, 둘째 이렇게 쓰면은 좀 편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빠뜨려 먹으니까 그렇죠. 여기 발달 영역도 첫째, 둘째 이렇게 쓰면 좀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직 문화의 긍정적 특징도 첫째, 둘째 이렇게 이제 개수 맞춰서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시기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만능틀 활용해서 써주시고, 모범 답안 보고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논술 잘 쓰시려면은요, 꾸준히 글쓰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면은 이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논술 글쓰기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난이도가 매년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해도 있고, 아주 쉬운 해도 있고 이런데, 희한한 게 제가 이제 강의를 몇 년 해보니까 전해에 논술이 쉬웠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논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전해에 논술이 어려웠으면 또 논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그럼 떨어질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꾸준히 쓰면 논술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논술 기초반 강의도 들으면서, 기초반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짧은 글부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논술 암기장을 좀 보시면 되죠. 반복해서 보시고. 그건 왜냐하면은 좀 암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논술 암기장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기출도 써보시고 또 새로운 문제도 많이 써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쓰실 때 시간 이제 좀 맞춰서 나중에는 쓰시는데 쓰시는 연습은 50분에 맞춰서 쓰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논술은 꾸준한 글쓰기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글이 좀 잘 안 써지거나 내 글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필사를 해보세요. 필사를 그냥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문제를 필사할 거다 이러면은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제 문제를 읽고 초안을 하세요. 초안을. 그죠? 초안을 다 해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내 답은 안 쓰고 그냥 필사해봐도 되죠. 네, 아시겠죠? 정말 못 쓰겠다 싶으면은 쓰기 직전까지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쓰진 않더라도 쓴 걸 보고 연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필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쓰고 아니면 또 이런 필사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이제 초안까지 해보고 그냥 필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거는 초안하고 내가 써보고 필사하면 더 좋죠. 근데 이제 논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쓰는 단계를 조금 스킵하고 일단 필사부터 조금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쓸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써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초안도 나는 안 된다. 초안도 나는 안 되면 제 강의를 쭉 들으시고 모범 답안까지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사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글을 잘 못 쓴다. 난 아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많은 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한 개를 잘 쓰면 2개, 10개, 100개 다 잘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글이 지금 5월인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글이 전혀 안 써진다. 그럴 경우에는 제 거를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필사하시면서 연습하셔도 되고 아직 논술을 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논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도 할 수 있어요. 논술은 정말 뭐 그렇게 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분히 쓰시면 충분히 되고 5월에 안 써지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월 달에. 교육과정에 비해서 논술이 할 게 조금 적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논술을 그리고 제 자료들을 잘 보시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2차 면접에도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서둘렀어요. 이게 계속 막 이걸 또 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서둘러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A 보도록 하시겠습니다.